예, 이번 시간에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교재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5%를 적용을 하고요. 130만 원 초과일 때는 71만 5천 원 플러스 산출세액의 13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30%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급여 수준에 따라서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으로 이렇게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일 때 74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 66만 원 한도고요.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한도에 맞춰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조합에 대한 세액공제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매월 징수할 때 매월 징수세액의 5% 세액공제가 일어나고요. 연말정산 시에 산출세액의 5%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우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앞에서 살펴봤죠. 주택자금 공제할 때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자 상당액을 그냥 세액공제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대상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냐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95년 1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기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과 관련해서 나온 경우입니다. 그때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자액의 30%를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분들이 있다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그죠?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냐면 지방소득세도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방소득세 포함해 갖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부양가족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초과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5% 세액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죠. 세액 공제가 일어난다. 자, 요 내용은 뭐냐면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 공제가 되는 거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 공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25페이지에 외국납부세액 공제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녀세액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녀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사원 등록 쪽에 있는 부양가족 탭 설명드릴 때 자녀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7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 1명일 때 15만 원, 2명일 때 30만 원, 3명 이상일 때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씩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226페이지에 있는 부분 중에 참고사항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입양세액 공제 관련해서 출생입양 한 자녀가 첫째일 때는 연 30만 원, 둘째일 때 연 50만 원, 셋째일 때 연 70만 원인데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되는 자녀의 첫째, 둘째, 셋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부분이었죠.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2019년도 예규로서 다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죠. 그게 보면 부모님이 나오고 그다음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가 나오는데 자녀가 사망한 자녀가 있든 없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기본공제 대상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녀 전체 순서로 따지시면 돼요. 첫 번째 장남이 있고 두 번째 장녀가 있고 세 번째 출산을 했거나 세 번째 입양을 했다라고 하면 이 세 번째 입양한 자녀는 셋째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자녀 기준으로 7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 있는 모든 자녀의 순서대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양 순서가 아니라 전체 자녀 순서로 판단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범위,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납입액, DB형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형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남아있죠? DC형과 IRP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로자, 그러니까 원래 회사가 납입하는 거죠. 회사 납입분인데 회사 납입분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외하는 거고요. 근로자 본인이 회사와 관련 없이 추가로 납입한 부분을 말합니다. 추가 납입했을 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계약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 그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요걸 이제 전환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 납입 의제 금액입니다. 요건 뭐냐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연금계좌 관련되는 부분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초과로 인해서 한도가 넘어가서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이 있을 수 있겠죠. 과거 연도에 있던 부분을 올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납입액은 총 4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6페이지와 227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연금계좌와 관련해서 세액공제 및 한도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계좌와 관련해서는 올해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자, 세액공제 및 한도를 연령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50세 미만인 경우와 50세 이상인 경우를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종합소득금액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기준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일 때, 그 다음에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일 때로 이런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고요.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합쳐서 최대 7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7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 이하자는 15%를 세액공제를 합니다.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적용을 합니다. 1억 초과 분들 같은 경우에 납입 한도는 줄어듭니다. 연금계좌는 300만 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합쳐서 700만 원까지 기준으로 해서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50세 미만은 작년까지 적용했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규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ISA 계좌 만기 시에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 즉 전환금을 추가 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 기준으로 12%나 15%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세 이상일 때입니다. 자,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50세 이상은 노후자금도 대비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공제 혜택을 좀 더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 수준에 대한 분류는 똑같습니다. 50세 미만하고 똑같은데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계좌가 600만 원이고요.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가 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결과적으로는 200만 원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0만 원이 증가했다. 한도를 증가시켰습니다. 200만 원 증가시켰고요. 공제율은 15%, 12% 똑같습니다. 근데 1억 원 초과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 700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50세 이상인 경우 연봉이 1억 원 이하인 분들은 이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최대치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SA 계좌 만기 시에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이 전환금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12%, 15%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할 때 50세 이상인지 50세 이하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연금 불이백을 800만 원, 연금 불이백 8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동시에 불입했을 때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변화입니다. 자, 50세 미만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800만 원 납입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계좌에 내가 800만 원을 전액 다 납입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저축은 제로가 되겠죠. 한도 한 푼도 납입 안 했으니까 제로입니다. 그럼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죠? 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최대치가 700만 원 기준이었죠. 50세 미만이고 예를 들어서 기준을 보시면 50세 미만일 때 연봉이 5,501억 2천만 원 이하 관련해서 규정을 본다라고 하면 400과 700 기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800만 원 중에 두 개 합쳐서 700만 원까지 가능하겠죠. 퇴직연금 700만 원에서 공제한도 700만 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불입액에 200을 넣고 퇴직연금에 600을 넣는다라고 하면 총 8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한도 400만 원까지니까 200만 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서 7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퇴직연금 500에서 합의 70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금저축에 500을 넣고 퇴직연금에 300을 넣게 되면 연금저축 한도가 400까지죠. 500과 400 합쳤을 때 작은 금액 400만 원이고요. 퇴직연금과 합쳤을 때 300만 원 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유자금이 800이 있는데 연금저축 불입액에다가 전액 다 800을 납입하게 되면 연금저축 400까지만 가능하고 퇴직연금 한 푼도 적용 안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400만 원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내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여유자금을 납입할 때 연금저축 불입액하고 퇴직연금 불입액을 서로 적절하게 안분해서 넣어야만이 최대치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대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229페이지에 표로서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월세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죠. 그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주여야 되는데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에 근로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대주가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됩니다. 자, 우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이 부분 적용할 때 보면 급여 수준이 7천만 원 기준에 적용되는 기준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 부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 때 적용을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한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6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차하기 위해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는 가액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가액에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도시, 서울,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기준시가가 3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고가주택도 기준시가가 그렇게 높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와 기준시가 3억이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오피스텔도 많이 임차를 하고 있고 고시원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주는 걸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 정서와 주소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만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월세를 내면서 실제 거주하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냐 안 하냐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 보니까 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1월 1일 이후 직업본부터는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으로 봅니다. 원래는 이제 근로자 본인이 계약하고 월세를 납입해야 가능한 건데 계약은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세 세액 공제액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급여 기준입니다. 5,500만 원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 종합소득금액은 4,50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자, 총급여 기준으로는 5,500만 원 이하일 때 월세액과 75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의 12%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고요. 자, 7천만 원 이하까지는 월세액과 연간 월세액과 75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기본적인 연금계좌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과 주택 월세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특별 세액 공제 중에 보험료 의료비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요약 정리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233페이지에 특별 세액 공제에 대한 개요 파트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특별 세액 공제 적용될 때 기본 공제 대상자 판정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본 공제 대상자 설명드릴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 공제 대상자 판정이 잘못되게 되면 뒤에 나오는 추가 공제라든가 또는 특별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할 때 요건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 20세, 60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생계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었죠.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에 대해서 나이는 무시한다라고 해서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 장애인 나이 무시한다라는 내용 있죠. 보시면 되겠고, 자, 보험료 세액 공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건데 일반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금액, 나이, 생계 요건 모두 갖춰야 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나이 요건과 상관없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금액이나 나이는 무시하고 생계 요건만 갖추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교육비 세액 공제는 나이 요건 무시하고 나머지 요건 충족하면 되겠고,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이 요건 무시하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나이 요건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되는 경우는 형제 자매 관련되는 부분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요 세 가지 부분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죠. 근로기간 동안 지출된 것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소득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로제공기간 동안으로 적용을 합니다. 기부금이라든가 기본공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가 되겠죠.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연 13만 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 공제는 표준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표준 세액 공제는 특별소득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신청을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신청했다라고 하면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신청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금액이 연 13만 원 이하일 때는 표준세액공제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도 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는 요 적용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하고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인데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이나 혼인이나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12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종전에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혼, 혼인, 이혼, 별거, 취업의 사유입니다. 그죠? 요 사유일 때는 기존에 기본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전날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부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부금과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무조건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이 안 되면 적용할 수 없는 거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는 혼인, 이혼, 별거, 취업의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유 발생한 날까지는 적용해 주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33페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4페이지 관련해서 보험료 세액 공제 들어가기 전에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소득공제와 주택자금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이 됩니다. 자, 기타소득공제에 주택마련저축 관련되는 부분, 신용카드, 우리사주, 고용유지, 장기집합투자증권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근로제공기간 동안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세액공제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근로제공기간입니다. 자, 기타 세액공제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도 근로제공기간입니다. 자, 근로제공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만 적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백수로 있다가 7월 1일부터 입사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생겼다면 7월 1일 이후부터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 관련되는 내용이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백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부분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 중에 보험료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이라든가 나이,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에 있어서. 그런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는 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 요건 상관없이 소득금액,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급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보장성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로서 연간 납입한 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12%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가입했을 때 연 100만 원에서 15%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납입했다. 200만 원을 납입을 했다라고 하면 납입했을 때 10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용을 하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건데 이렇게는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적용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보장성 보험으로 넘겨서 다시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234페이지에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보시면, 자, 맨 첫 줄에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입니다. 그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에 들어가 있을 때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있죠. 이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계약자는 돈 납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서로 공제 대상 배우자가 아닌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본인이 피보험자, 배우자한테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이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보험료 내주는데 피보험자가 본인이다. 이 경우에도 둘 다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험료 납부하는데 피보험자가 본인과 배우자다. 본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배우자는 지금 공제 대상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 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계약자이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21세 자녀다. 21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20세 이하가 부양가족이 되는 거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장애인일 때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본인과 21세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9세 모친이 계약을 했고 피보험자가 본인이다라고 하면 59세 모친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구성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별세액공제 중에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235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보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235페이지 메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이라든가 나이에 대한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생계요건만 판단해서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부분을 가나 다로 세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출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든가 결핵 환자 이런 분들한테 지출한 의료비,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양가족, 그 다음에 난임 시술비가 있습니다. 자, 공제 항목은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성형수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실손 의료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외한 의료비, 그러니까 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을 했을 때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 등에 대한 의료비는 총급여 3% 부분에서 3% 금액과 나아 부분 총급여 3% 초과액 중에 연 700만 원 한도 부분이 있습니다. 총급여 3% 초과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나의 의료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자, 그 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등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액공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공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 3% 초과를 해야 되고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외에 의료비가 총급여 3%보다 작게 지출이 됐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작게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도 전액 공제를 해주는데 세액 공제율은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는 진찰, 진료,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과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의약품에는 한약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 공제를 해주는데 미용, 성형 수술 비용이라든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1인당 50만 원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해주는데요. 자, 이 안경 구입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제공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히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카드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인 경우에 산후조리원에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하면 공제를 해줍니다. 얼마까지?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제 대상 의료비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235페이지에 3번 서식에 있는 당구장 표시 내용인데요. 자,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의료비 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 소득금액이나 나이 요건을 무시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득금액 때문에 적용 못 받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거 가능합니다. 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원래 의료비 세액 공제는 지출자를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가 제공되는 부분은 지출자를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죠. 진료 받은 사람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지출한 거, 자녀 의료비에 대해서 내가 지출한 거, 아버지가 지출했으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내가 지출했으면 아내가 하는데 그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아버지가 받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엄마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지출자가 누구냐를 판단이 거의 힘드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나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못 갖췄을 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공제가 불가능한 게 맞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들의 의료비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아들 의료비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하는데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서 아들을 공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의료비에 대해서 어머니가 지출을 했다. 이 금액을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 어머니도 공제를 못 받고 아버지도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이 누가 지출했는지가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가 지출했지만 아버지 쪽에서 공제를 신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출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출자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는 그 지출자 기준이 아니라 환자 기준, 기본공제 대상자인 환자 기준으로 그냥 적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공제 관련되는 적용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1일 날 사망한 70세인 부친 의료비 200만 원을 2020년 1월 달에 지출했다라고 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
2020년도에 적용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 기본공제 대상자여야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19년 12월 31일 날 사망했다라고 하면 사망자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은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사망했을 때 병원비를 2020년도 1월 달에 1월 2일이나 뭐 이때 결제를 했다면 지출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원래는 적용할 수 없는 걸로 보여지지만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 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적용할 때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요 케이스는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비에 대해서 수령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2019년도에 우리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보험료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할 때 차감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의료비를 그것만큼 덜 지출한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 진료를 받고 20년도에 실손의료보험료로 수령했다면 둘은 상세돼서 공제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 케이스가 되겠죠. 19년도에 의료비 지출하고 20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으면 이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 공제해야 되냐, 19년도로 공제해야 되느냐 아니면 2020년도에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귀속 연도와 상관없이 실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비록 의료비가 지출되고 20년도에 실손보험료로 수령을 했다라고 하면 20년도에 보험료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실손보험금 청구 기한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 상품을 보면 3년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3년 안에 실손보험금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에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느냐 하는 겁니다. 수익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 부분인데요. 실손의료보험 지급자료는 수령인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 기준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자 기준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실수령인이 아니라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그 수익자한테 돈이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익자가 받았다면 수익자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수익자 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 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차감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수령 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보험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부양가족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보험회사 통해서 하거나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소득자 본인이 동의를 받아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 간소화 자료와 별도로 분리돼서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만은 2020년도 연말정산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 자료에 합쳐서 한꺼번에 자료를 제공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 부분 보시면 236페이지 참고사항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중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소득 공제 동시에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4번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이 부분 서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맞벌이 부부 자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10번에 외국 법인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험료 세액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 세액공제 중에 교육비와 기부금 관련되는 세액공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 239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교육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자,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요건과 생계 요건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나이 요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교육비는 우리 교재 23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전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 기준이고, 초중고등학교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취약전 아동,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장애인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직계 비속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인당 300만 원이고요.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직계 존속은 교육비 공제를 배제를 합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출된 교육비에 대해서 전액 기준으로 해서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교육부 중에 든든 학자금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우리 교재 239페이지에 교육비 세액 공제 부분에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15% 공제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직계비속의 자녀가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에서 학자금 대출 직계비속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교육비를 등록금을 납부를 했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부분 무시하고 적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었던 자녀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교육비 내고 나중에 대학 졸업한 후에 직장 다니면서 그 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상환하는 시점에서 본인들이 내 교육비를 내가 내는데 왜 본인들은 세액공제를 못 받느냐라는 불만사항이 있었다라는 거죠. 불합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본인의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17년 1월 1일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17년 이전에 그러니까 든든 학자금이나 이런 대출금을 받아서 제 등록금을 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부모님이나 제 배우자가 저에 대한 교육비 부분을 공제를 받았다면 설령 지금 현재 제가 갚고 있다 하더라도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 못 받는다라는 거, 요거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해야 되는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의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원리금 상환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고요. 교육비 공제 받은 금액이 900만 원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900만 원까지는 이중으로 세액 공제를 못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초과된 1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 교육비를 공제받은 경우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아 공제를 그러니까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까지는 공제를 못하겠고 초과되는 금액 100만 원에 대해서 공제하겠다. 초과 금액 100만 원이죠. 지금 사례를 보면 100만 원이 될 겁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17년도부터 직계 비속 명의로 든든 학자금 등을 대출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부모의 근로소득에서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부모님이 직접 자기 돈으로
교육비를 지출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직계 비속 자녀가 대학 졸업 후에 대출금, 원리금 상환 시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대출 내서 납부했던 그 교육비를 나중에 대출금으로서 상환할 때 그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되는 세 가지 사항들을 표로 하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출 시기가 17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보시면 자녀 교육비 지출 시에 세액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자, 이전 거에서 소득자가 부친이고요. 아버지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세액공제를 자녀가 대출을 받았던 어쨌든 17년도 이전에 아버지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7년도 이후에 자녀가 학자금 상환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자녀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초과액에 대해서 적용은 가능하겠죠. 원금 갚고 이자 갚아야 되는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친이 세액공제를 적용 안 했다라고 하면 전액 다 상환 금액에 대해서 전액 다 세액공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년 1월 1일 이후에는 소득자가 부친이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자녀라 하더라도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7년 이후에 대학 졸업 후에 학자금 상환할 때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녀가 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분입니다. 요 문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든든 학자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17년도 이전에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상환하는 시점에서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물론 17년 이후에는 부모님이 세액공제 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논란거리가 됐던 부분인데 자료로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득공제 자료로 연말정산 간소화해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서는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를 제외하고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대출을 상환할 때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에 학자금 대출 금액이 차감된다. 예를 들어서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총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 중에 학자금 대출 금액이 70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는 금액은 300만 원만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300만 원 제공이 되는 거고 이 700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환 시점에서 그죠? 상환 시점에서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구분돼서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외교육비 적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국외교육비는 국외에 근무하는 사람, 자, 국외에 근무할 때에는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외국에서 동거할 경우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러기 부모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 한국에서 어머니는 자녀를 데리고 외국에 유학을 나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만 공제가 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교육비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외 유학 자격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 유학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원래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초빙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굉장히 능력 있고 특출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와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나가는 유학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비 공제 시기와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지출한 연도가 2020년도면 20년도 교육비 세액 공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학 중에 선납 교육비 어떻게 되느냐? 9월이나 익년 8월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출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줍니다. 자, 고등학교 재학 시에 납부한
대학교 수시 입학 등록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시로 고3인데 수시로 대학에 그러니까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금을 2020년도에 납부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지출한 연도지만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 납부했지만 2021년도 대학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2021년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한 후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어떻게 되느냐.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부분은 비과세되는 부분이죠. 비과세되는 부분이고, 비과세 받은 부분으로 교육비를 지출한 것은 세액공제를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후에 이 내용을 알았다면, 연말정산 전에 이 내용을 알았다면 차감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후에 알았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 공제 금액으로 해서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산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고요. 생계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보시면 기부금 세액 공제는 법정 기부금 소득금액 전액을 공제 한도로 하고 있고요. 지정 기부금은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외로 하는데, 종교단체 외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는 10%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고, 세액공제는 15%입니다. 근데 전체 기부금이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3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부금 지출자 범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보면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이에 대한 제한입니다. 나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부양가족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지출자 범위 안에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금액 요건입니다.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생계 요건은 무조건 다 갖춰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 중에 다른 쪽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 포함이 될 수 없다. 이중으로는 적용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금 필요경비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24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거주자가 사업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의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은 거주자의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부는 세액공제 적용하고 나머지는 필요경비 산입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1,000만 원 지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0만 원은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처리할 수 있고 700만 원은 세액공제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세액공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액에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 1,000만 원 중에서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간 300만 원 뺀 나머지 700만 원 갖고 세액공제를 받아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00만 원인데 사업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이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들어간 기부금이 있다라고 하면 기부금 300만 원이 있고요. 근로소득 쪽에 들어가는 세액공제 쪽에 기부금이 700만 원 있다라고 하면 이 7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은 어디에다가 적용할 거냐 하는 건데 소득금액 비율로 해서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되는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 산출세액을 안분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거는 25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럼 250만 원 안에서 700만 원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부금 300만 원에 대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상당액은 제외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내용은 사실은 이제 기부금 필요경비와 관련되는 거는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말정산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어차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종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2월 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2월 공제가 없습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2월 공제가 가능하고요. 10년 동안 2월 공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2월 공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2월 공제 부분인데 지정기부금 초과액 관련되는 부분 10년 2월 공제되고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기부금 세액 공제액은 해당 기부금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2월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은 먼저 한도액에 대한 2월 공제가 있고요. 한도액에 대한 2월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했는데 산출세액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요 두 가지를 다 2월 공제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2월 공제의 순서입니다. 기부금 공제 순서는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기부금 이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한다. 선입선출법으로 합리화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2월 기부금이 있으면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2월 공제가 안 되니까 당해연도 지출분이고요. 법정 기부금 중에 2월 되는 부분과 당해연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부터 적용하고 이게 두 번째로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2월 안 된다라고 했고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도 마찬가지로 2월 기부금이 있고 당해연도 지출분이 있으면 2월부터 지출로 간다라는 부분이고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 2월이 있으면 2월분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2월 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월 된 법정기부금을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같이 공제하고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2월 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한도 계산할 때 적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기부금 2월 공제는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월 되는 기부금에 대한 내용만 정리만 잘 되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보시면 기부단체와 기부자 명이 나옵니다. 이 기부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되죠.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되고요. 그죠?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기부단체는 우리 기부금 명세서를 세무서에 전자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단체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기부 내용입니다. 그죠? 기부 내용의 유형과 그 다음에 금액이 나옵니다. 그 단가가 나오죠. 자, 이 부분 기부금 유형에 들어가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보셔야 됩니다. 기부금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입니다. 기부금 명세서가 작성이 되는데 기부금 명세서는
그 2월 되는 기부금을 확인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2월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 2월 되는 기부금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기부금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연말정산, 직원 거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계속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작년도에 2월 기부금은 기부금 명세서에서 회사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전 근무지에 다른 데에서 근무하다가 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명세서를 별도로 회사에다 제출해 주시면 하단 부분에 있는 2월 기부금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2월 된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시에 유의사항입니다. 2월 된 기부금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정이 되냐면 흐름을 한번 보시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먼저 2월 기부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 이후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에 기부금 세액 공제를 다시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 금액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요. 다시 계산해서 2월 기부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죠? 연말정산만 하는,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신고하다 보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연말정산 관련되는 기부금 2월 명세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 공제 시에 해당 연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2월 금액은 연말정산 시점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말정산 시점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발생된 2월 기부금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해연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되는 2월 기부금 확인 방법이라고 해서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출한 기부금과 2월 된 기부금 합계금액이다. 이때 2월 된 기부금은 반드시 직전 연도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에 2월 된 금액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정 신고 시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때 작성했던 기부금 명세서에서 확인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 명세서로 확인하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근로소득 플러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확정 관련되는 2월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합소득 확정 신고 때 이 기부금 명세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표준세액공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정치자본 기부금 제외한 특별세액공제 금액과 월세액을 적용한 후에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하고 표준세액 13만 원을 적용한 후에 결정세액, 요 부분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를 해 줍니다. 세액공제 적용했을 때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 감면, 세액공제 한도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 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지정 기부금은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녀, 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들은 산출세액을 초과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그냥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없는데 여기서 기부금 세액 공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기부금 세액 공제는 2월에서 적용을 해주겠다. 10년 동안 2월 적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기부금 세액 공제 미적용 시 2월 공제 사례라고 있어요. 자,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00만 원 나왔습니다.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연금계좌세액공제 50만 원, 특별세액공제 적용해 보니까 150만 원입니다.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100만 원, 정치자금 기부금 9만 909원입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 150만 원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언뜻 보기에도 자녀세액공제부터 시작해서 다 더하면 100만 원이 넘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첫 번째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적용하고 나면 산출세에서 빠지면 70만 원이 남죠. 70만 원이 남는데 특별세액공제로 들어가게 되면 70만 원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 초과되는 금액 있죠. 소멸합니다. 소멸하고요. 우리사주하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전부 다 소멸합니다. 2월이 안 된다라고 했죠. 소멸을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공제가 되겠죠. 당연히 불공제가 됩니다. 100만 원에 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데 다음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올해 공제 못 받은 금액을 연금사업자한테 내년에 납입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다음 연도 납입금액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150만 원을 산출세에서 공제하려고 했었는데 한 푼도 공제를 못했죠. 그죠? 당연히 불공제되면서 10년 동안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들 중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10년 동안 2월이 되는 부분이고요. 연금계좌세액공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납입금액으로 해서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그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실무 교재 275페이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 근로소득 관리에 연말정산 관리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연말정산을 처음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의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메인 화면의 맨 위에 왼쪽에 보시면 가로로 세 줄 되어 있는 메뉴가 있죠. 자, 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뉴젠 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중간에 뉴젠 랩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찾아봅니다. 자, 뉴젠 랩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찾으신 다음에 뉴젠 랩을 큰 화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른쪽에 팝업창 오른쪽에 세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두 번째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화살표를 바깥으로 오른쪽으로 안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큰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뉴젠 랩이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제목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연말정산이라고 나오죠. 연말정산 순서는 기초정보 입력, 명세서 작성, 추가자료 입력, 마감해서 신고 과정을 이 흐름 속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작성하실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소득명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관리에서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계속근로자, 중도, 총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도 부분은 송화지 직원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5월 25일 날 퇴직했기 때문에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진행했던 부분이 있죠. 급여자료 입력 쪽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계속 직원 같은 경우에는 F3번 전체 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F3번 메뉴를 통해서 전체 사원을 불러와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들을 직원들별로 하나하나 파악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중도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면 소득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연금저축 로마 숫자 1번, 연금저축 등 로마 숫자 2번, 월세, 주택, 임차, 연말정산 입력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순서는 소득명세부터 해서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명세는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되어 있는 급여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백두산 직원은 우리 그러니까 인정상여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인정상여 설명드릴 때 미리 추가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삭제를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급여 대장의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나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종근무지나 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영해야 되겠죠. 우리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2,200만 원하고 상여금 800만 원 이렇게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반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277페이지에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정보 내용을 확인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276페이지에 있는 세액명세 중에 73번 결정세액란을 정확하게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298페이지하고 300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안기부 직원에 대한 종근무지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74번 결정세액이라고 해서 98만 원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하단 부분에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98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 301페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반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277페이지에 있는 그 표에 굵은 선으로 제가 표시해 놨죠. 종된 근무지나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추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입력을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종된 근무지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 탭으로 가서 부양가족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쭉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양가족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원 등록에서 등록했던 부양가족 명세 탭이 있죠. 여기에 등록했던 부양가족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이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자료 구분이라고 해서 국세청 기타, 또 자료 구분이라고 해서 국세청 기타 있으면서 자료 구분의 오른쪽에 보시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관련되는 내용, 기부금 관련되는 내용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별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들을 쭉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단 부분에서 합계로 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금액, 합계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우리 교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사례는 이제 30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298페이지가 되네요. 안기부 직원, 부양가족, 안기부, 이미숙, 안철이, 안영이 있습니다. 2020년도, 안영이는 2020년도에 입양했죠. 그리고 둘째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산 입양의 둘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급여 대장상에 있는 부분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 관련되는 부분,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 등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자, 국세청 자료면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국세청 자료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료비 관련해서 본인 의료비 100만 원 있죠. 그래서 의료비 1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국세청 안기부 본인에서 10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료비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인적 사항별로 하나하나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간에 실손의료보험금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같은 경우에 자료에 보시면 3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실손보험금 수령한 금액이 10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국세청 관련되는 자료인 경우에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호나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자료인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 번호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철이 같은 경우에 안경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 번호와 안경 구입했습니다. 60만 원이지만
60만 원이지만 이 부분은 50만 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50만 원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영희 같은 경우에 약국에서 250만 원 있습니다. 기타 영수증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50만 원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료비를 입력하실 때에는 의료비 지급 명세서로 바로 연결돼서 처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은 교육비 관련되는 정보가 우리 298페이지에 있죠. 본인 교육비 200만 원 있습니다. 자, 본인의 커스를 두고 200만 원 입력하게 되면 바로 옆에 본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있죠. 안철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450만 원 입력하고 나면 그러니까 대학생인지 초, 중, 고등학생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취약 전 아동 1번, 초, 중, 고등학교 2번, 3번 대학생, 4번 본인, 공제 대상 아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3번 선택했고요. 안영희는 이제 초등학생이죠. 교육비 250 들어있는데 초등학생이니까 2번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부양가족별로 별도로 하나하나 다 등록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해 공제율이 많이 바뀌었죠. 2월 달까지와 8월 달 이후 분 공제율과 3월 달 공제율, 4월에서 7월까지 공제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부양가족 탭에서 바로 신용카드 등 탭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시면 3월에서 7월 사용분은 없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3월분, 4월분 여기에 자료가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3월달 사용분이 있다라고 하면 3월달 사용분과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료에 그 3월, 4월분은 없다라고 3월에서 7월까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중에 3월달에 사용한 게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그 다음에 4월에서 7월까지 한 게 300만 원이고 기타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불카드 전액 다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이고요. 현금 영수증 300만 원이고요. 도서가 그렇고 현금 영수증 관련되는 부분 300만 원 있습니다. 300만 원 있고요. 도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총급의 7천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7천만 원 초과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우자 이미수 3월에서 7월 달 사이에 사용한 게 없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200만 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분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철이 대학생이죠. 대학생이 사용한 거 현금 영수증 150만 원이 있습니다. 15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지금은 제가 예를 든다고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입력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간소화 자료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바로 업로드 시키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는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다시 부양가족 탭으로 옵니다. 자, 부양가족 탭으로 오면 신용카드 등록하고 난 이후에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부금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노란색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기부금 관련해서 기부자에 대한 인적 사항별로 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기부금 해서 안기부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국세청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숙해서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습니다. 이미숙 쪽으로 가서 종교단체 기부금을 보면 배우자 부분 보시면 100만 원 등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안철이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명세도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기부금과 관련되는 란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으로
기부금 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부금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서 기부금을 등록하고요. 기부금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부금 조정 쪽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세액 공제 금액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공제 금액 계산이라고 있죠. 하단 부분에 공제 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하면 해당 기부금이 나오고요.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공제 금액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공제 부분 반영하게 되면 계산된 공제 금액을 기부금 조정에 당해연도 공제 금액에 반영할 거냐, 기입력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되고 확인해 달라라는 멘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화면에서는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부금 관련해서 2월 금액까지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기부금만 입력을 하신 다음에 간소화 자료 다음에 있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밑에 보시면 기부금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기부금 명세서를 별도로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안기부 직원 관련되는 기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부금 조정에 들어가서 공제 금액 계산이라고 해서 계산을 하시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시면 전체 내용을 기부금 세액 공제라든가 2월 기부금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월 기부금은 우리 백두산 직원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2월 기부금은 전년도 CF 12이라고 하는 전년도 불러오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2월 금액 불러오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전년도 18년도 기부금 2월 금액이 불려져 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백두산이라는 직원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했을 때 이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제금액 계산 쪽에 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18년도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과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제금액 반영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장하시게 되면 저장하고 종료를 하게 되면 당해 연도 기부금부터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 금액 중에 공제 못 받는 금액 2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서 보시면 부양가족과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쪽에 가시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 부분은 이제 퇴직연금 관련되는 부분을 입력하시는 부분이고요. 2번에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2번은 연금저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을 있으면 등록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주택마련저축공제와 관련되는 부분 우리 소득공제에서 주택자금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299페이지에 연금저축 관련해서 보시면 본인에 대한 교보생명, 삼성생명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200만 원, 500만 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이미숙으로 납입한 연금저축 있죠. 배우자 이미숙과 관련되는 부분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로 된 것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부분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로마 숫자 2번이 있는데요. 장기집합 투자 정권저축에 대한 부분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과 관련되는 부분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득명세에서 등록된 정보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그 다음에 연금저축 관련되는 부분
다 등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월세 주택과 관련되는 부분, 임차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면 우리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301페이지에 월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월세 소득 공제만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월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했습니다. 유형은 아파트인데 이 유형에 대한 부분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1번 단독주택, 2번 다가구주택, 3번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관련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요 내용 확인하시면 되는데 월세액 세액 공제는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서 임대 개시일, 종료일, 연간 월세 금액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세액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연말정산 탭에 가서 세액 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탭에서 세액 계산을 반영하시는 방법은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툴바에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부양가족과 부양가족 탭에 등록된 특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저축 관련되는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월세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전체 다 연말정산 탭에다가 세액공제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8번 불러오기를 눌러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F8 부양가족 소득공제 불러오기를 보시게 되면 부양가족 탭에 입력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지출액을 연말정산 탭에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자, 유의사항은 63번 기부금 지출액은 기부금 명세에서 기부금 조정 탭에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를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세액 공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탭이 없었죠. 별도의 탭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하단 부분으로 내리게 되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관련되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하게 되면 보험료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과 관련되는 부분,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관련되는 부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청약저축과 관련되는 부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관련되는 부분, 주택자금을 등록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우리 300페이지에 주택자금 공제가 있죠. 신한은행의 고정금리 3%고 15년이고 납입금액 35만 원이고 만기 일시상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년 이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이고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이죠. 이 경우에는 우리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350만 원 여기에 입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대출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350 이렇게 등록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소득공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금액이 있을 때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난임시술비, 본인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실손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서 세액공제 적용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밑에 보시면 우리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신용카드 사용액 부분이 있는데 42번인데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산식 기준으로 해서 쭉 계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소득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월별로 3월, 4월, 7월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8월부터 12월 달까지 부분을 전부 다 구분해서 세액공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전통시장 뭐 이런 부분들 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등록만 하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673만 6,37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있고 추가납부세액이 197만 6,67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관련되는 부분들을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 월세 세액 공제가 있었죠. 월세 세액 공제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36만 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 월세 금액을 300만 원 등록을 했었죠. 우리 자료에 300만 원으로 자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 완료되고 나면 세액 감면 쪽에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삼각표시 눌러보시면 30조에 대한 부분 눌러보시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51번에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되는 부분 클릭해 보시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부분이 있죠. 핵심 인력 성과금 500만 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급여 자료 입력 쪽에서 처리를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12월 달에 제가 이 부분을 등록을 했을 텐데요.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1,000만 원 받은 걸로 가정을 했었고, 속리산 직원은 성과 보상금 받은 부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당공제 쪽에서 처리가 됐던 부분이죠. 감면을 적용받는데 수당공제 쪽에서 비과세 쪽에서 수당명을 검색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우리 세액 감면, 연말정산 때 그 감면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기부 직원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눌러보시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감면 적용해서 56만 2천 원 적용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쪽에서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을 때 노란색이 있는 부분들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화살표가 아니라 여기 그 삼각 표시 있죠. 세모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관련되는 내용들을, 세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기준으로 보면 부양가족, 신용카드, 연금저축 관련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직접 입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았다면 상단 부분에 있는 SF3 연말정산 간소화 PDF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자동으로 업로드 시키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강의하는 이 기간에는 지원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업 연도를 19년도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19년도로 변경해서 19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년도 기준으로 간소화 자료를 열게 되면, 간소화를 누르게 되면 직원 기준으로 간소화 자료를 연동시킬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PDF 불러오기가 있고 파일용이 있고 있죠. 그죠? 폴더에 있는 걸 불러올 거냐 아니면 파일로 불러올 거냐 하는 건데, 폴더에 예를 들어서 백두산, 안기부, 송화지, 속리산 직원 전체 다가 폴더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 파일 폴더 이름은, 파일 이름은 전부 다 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파일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내려받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파일명을 변경시키시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폴더 불러오기를 통해서 폴더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전체 직원이 한꺼번에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용으로 불러오는 경우에는 파일 하나하나를 직원별로 선택해서 등록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보시면 PDF 자료 중복 업로드 시 금액이 누적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 PDF는 참고용이고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으로 반영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탭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관련되는 내용들은 급여 자료 입력 쪽에서 급여 대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PDF 자료 적용 시에 도서 공연 항목은 총급의 7천만 원 초과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항목에 합산 적용이 된다.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서 공연 쪽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합쳐서
처리가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PDF 자료를 내려받은 게 있다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연말 SF3 연말정산 간소화 PDF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기본적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대한 과정들을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연말정산 관련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징수나 환급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21년도 2월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연말정산세액이 근로소득 보다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데 연말정산세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100만 원은 다음 달 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거의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환급액이 2월분 원천징수세액보다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환급금액이 50만 원인데 2월분 원천징수세액이 7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2월분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해서 20만 원만 원천징수에서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산하고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환급금액이 큰 경우입니다. 환급금액이 200만 원이고요. 자, 2월분 원천징수세액이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정리하고 난 뒤에 환급금액 130만 원이 되죠. 130만 원에 대해서는 조정환급이나 환급 신청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조정환급이나 환급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조정환급은 회사 자금으로 미리 근로자한테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환급 금액 130만 원 나온 거를 회사 돈으로 미리 직원한테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연말정산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30만 원은 다음 달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는 하되 납부는 하지 않고 환급 금액에 충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로자한테 130만 원 앞에서 환급 금액이 나왔죠. 이걸 회사 돈으로 주고 3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원천징수한 금액이 50만 원이다라고 하면 신고는 하되 130만 원에 일단 충당을 합니다. 충당하고 나면 얼마가 남죠? 80만 원이 남죠. 80만 원이 남는 부분도 다음 달에 또 50만 원 원천징수되고 나면 이 부분 또 충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3월 달이고요. 이때는 또 4월 달이 되겠죠. 자, 5월 달이 될 겁니다. 5월 달에도 50만 원 원천징수하면 50만 원 충당되고 나면 30만 원 남았죠. 그러면 30만 원 충당하고 난 뒤에 남는 20만 원만 5월 달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조정환급입니다. 그런데 환급 신청이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연말정산한 환급 금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아서 지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전액 다 납부한다. 즉 국세청에서 130만 원 환급 신청하고 3월 달부터 지급해야 되는 금액 50만 원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환급과 환급 신청은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선택 방법은 다음 달 원천징수되는 세액 규모와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다음 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50만 원 정도 규모다. 그러면 130만 원 충당할 때는 한 두세 달 정도 진행이 되면 충당이 다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조정환급 방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130만 원을 환급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13개월 동안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정도로 길게 가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환급 신청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환급 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매월 납부자의 경우에 신고 구분에 매월, 그 다음에 연말 환급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급 금액이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일반 환급 당월 조정 세액하고 해서 차기 2월 환급 세액이라고 해서 정리가 되는데 21번에 환급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62만 2,860원을 환급 신청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신고할 때 환급 신청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환급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서 부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표는 소득의 종류, 그 다음에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코드 인원 해서 쭉 해서 환급 금액까지 딱 일치되도록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환급 신청을 할 때는 부표까지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연말정산 관련되는 분납입니다. 자, 환급이 일어났을 때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 분납을 해야 되는데요. 월별 납부자는 연말정산 시에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분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3개월 동안 분납 가능하고요. 반기별 납부자는 그거와 상관없이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분납 신청 절차는 근로자의 분납 의시 표시에 의해서 합니다. 분납 의사 표시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분납 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나머지 잔액을 원천징수해야 되고요. 폐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납 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나 농어촌 특별세 분납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작성 교부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작성해서 교부를 합니다. 근데 다음 달 말일까지 작성해서 교부하지만 대부분은 다음 연도에 다른 데 재취직했을 때 연말정산할 때쯤에 다시 교부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요청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서 교부해야 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가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자, 월별 납부자는 21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겠죠. 20년도에 대한 연말정산분입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는 1월 1일부터 6월 달 것까지를 연말정산분을 합쳐서 7월 10날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기별 납부자도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달부터 2월 달분과 연말정산분을 합쳐서 3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3월분과 6월분을 합쳐서 7월 10날까지 이렇게 반기별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때는 2번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월별 납부자는 뭐 어렵지 않는데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분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환급 신청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3월 10날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월, 2월분 포함해서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 구분에 반기, 연말, 환급 신청이라고 표시를 하게 될 거고요. 귀속은 1월에서 2월로 표시를 합니다. 이건 반기별이니까 1월에서 2월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간이세액하고 연말정산 관련되는 부분을 표시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환급 신청하고 난 이후에 3월 달부터 7월 달, 6월 달 것까지에 대한 나머지 서류는 어떻게 신고할 거냐 하는 겁니다. 3월에서 6월 달분은 7월 10날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자,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1년입니다. 자, 반기로 체크를 하시고요. 반기로 체크를 하시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 요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귀속과 지급 연월은 1월부터 6월까지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1월에서 6월까지. 3월 달과 6월 달
3월 달부터 6월 달 것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속과 직업은 1월에서 6월로 체크 표시를 하시고요. 여기에 10명 중에 10명이고 9만 원에 6,200원이라고 하는 요 세액은 뭡니까? 1월에서 2월분 신고분은 제외하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제외한 후에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외된 금액으로 작성을 한다. 귀속과 지급은 1월, 6월로 하되 여기에 실질적으로 신고되는 금액은 1월 달, 2월 달에 신고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속이 3월, 6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상에 귀속연월은 반기의 시작월을 기재한다라는 겁니다. 3월이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3월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월이 아니고요. 3월이 아니고 1월이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반기별 원천징수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할 때 1월, 2월분은 이미 신고를 했죠. 그죠? 이미 신고를 했고 이 신고한 내용은 빼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때도 1월, 6월로 해서 이미 신고된 내용 뺀 나머지 내용만 들어간다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291페이지에 2월 된 기부금 세액 공제 반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기부금 2월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의 근로소득 관리에 연말정산 관리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에서 백두산 직원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 명세란에 보시면 기부금 관련되는 정보가 있죠.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기부금을 더블 클릭을 해서 기부금 명세창이 뜹니다. 팝업창이 뜨는데 거기에 기부자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기부자 인적사항을 관련되는 정보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요. 옆에 보시면 기부금 조정이라고 하는 탭이 있죠. 기부금 조정에 가시게 되면 기부금 입력과 관련되는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하단 부분에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공제금액 계산에서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반영을 하시고 공제금액 반영이라고 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반영을 하게 되면 하단 부분으로 내려보면 종교단체 해당 기부금 1,000만 원 중에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 공제 금액, 공제 초과 2월 금액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2월 기부금도 있을 수 있는데 2월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이 팝업창에서는 반영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종료를 합니다. 확인하시고 종료하신 다음에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명세서 탭으로 갑니다. 기부금 명세서 메뉴로 갑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 메뉴에 가셔갖고 백두산 직원에 대한 등록되어 있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갔을 때 자, 기부금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서 보시면 사원 불러오기 엑셀 불러오기 있습니다. 근데 기부금 조정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제금액 계산 전년도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자,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가셔 갖고 CF12 전년도 불러오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월 금액 불러오겠습니까? 라고 멘트가 뜹니다. 불러올 경우 현재 입력된 데이터 삭제되고 2월 금액이 없는 경우 불러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백두산 직원에 대한 2018년도 기부금 2월 금액 300만 원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전기 기부금 명세서 작성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직원에 대한 기부금 관련해서 조정 쪽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죠? 2018년도에 대한 부분 200만 원 공제되고 300만 원 2월 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전년도 기부금 명세서를 보니까 3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영하신 후에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불러오기, 그 다음에 공제금액 반영이라고 해서 반영을 하시게 되면 세액 공제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자, 2월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그죠?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저장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종료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월 금액에 300이 있다가 당해연도 공제를 하고 당해연도 지출된 기부금 2월 금액이 또 이제 409만 7천 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부금 명세서를 별도의 그러니까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신 후에 다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자, 다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셔갖고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반영을 하시면 백두산 직원에 대한 기부금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중에 지출 금액 890만 3천 원 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2월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부양가족 탭에서 기부금 등록하실 때 이 기부금 명세서라고 하는 이 팝업창에서는 2월 기부금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2월 기부금을 혹시라도 반영을 해야 되면 수기로 반영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아닌 기부금 명세서 쪽에서 명세서 작성해서 2월 기부금을 자동으로 반영해서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292, 293, 295, 그 다음에 297까지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13페이지에 연말정산 관련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연말정산이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전체 직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CF1 작업 완료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작업 완료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완료합니다. 완료하고요.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를 하실 때에는 작업 연도 다음 연도가 되겠죠. 인사 관련되는 작업 연도를 2021년도로 변경을 합니다. 2021년도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급여자료 2월달 급여자료 입력을 합니다. 자, 2월달 급여자료 입력을 하실 때 자,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마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취소하고 자, F7 중도 퇴사자 정산 옆에 보시면 역삼각표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분납 적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반영도 가능하지만 분납 적용을 통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 해서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분납 계산 적용을 합니다. 자,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분납 선택하고요. 분납 적용을 합니다. 자, 분납 적용을 하게 되면 백두산 직원은 80만 원 환급이고요. 안기부 직원은 65만 원 분납이 되고 속리산 직원 2만 7천 원 분납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반영해서 마감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별 납부자니까 2021년 2월 분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를 하시게 되면 분납 적용하겠느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 확인해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다라는 거 우리 교재 313페이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급 신청 방법에 의한 환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환급 금액 우리는 지금 납부세액만 나오기 때문에 환급 금액이 안 나오죠. 환급 금액이 안 나오는데 환급 금액이 여기에 환급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면 환급 금액을 환급 신청란에다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환급 금액이 차기 2월 환급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네요.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1,051 910. 자, 이거 보시면 910에서 환급 신청 금액에다가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상단 부분에 환급 신청란이 자동으로 체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세액이 환급이 일어나는데요. 종교인 연말 소득 때문에 환급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 환급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환급 금액을 환급 신청란 21번 안에다가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상단 부분에 있는 환급 신청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체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고요.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관련해서 환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환급 신청서 관련되는 자료들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소득 구분,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해서 금액들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종교인 소득이면 종교인 소득으로 해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319페이지에 연말정산부 환급신청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반기별 납부자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환급 신청하는 케이스 관련되는 부분 설명이 있습니다. 322, 323페이지인데 이 내용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23페이지에 반기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같은 경우에 이미 환급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1, 2월분 환급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반기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3월 6월분을 제출할 때는 귀속 1월 지급 6월로 해서 신고한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 설명 마치겠습니다.